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동아일보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받던 그 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다. 단독 보도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장면은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와 마주칠 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사인이 담긴 걸까요? 네 번째 시나리오? 4억? 추측이 분분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을 꺾을 사람은 나다. 서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은 63.89%로 기록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보도한 이후에 파장이 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유동규와 정진상의 통화 기록 확인 가능한데 이렇게 쉽게 왜 정진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뭉갰나라고 조선일보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유동규에게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을 미리 귀뜸하지는 않았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이 4가지 의문점 규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웹툰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웹툰 작품 오피스 누나 이 제목을 일컬으며 확 끄는데요. 불쑥 던진 이 한마디 정치권에서 난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대녀 급한 이재명 후보는 흠칫 한국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죠. 그러자 확 끄는데요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웹툰 제목이 선정적이지 않냐라고 선정성 문제를 제기한 취지였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 라는 발언이 과연 이 후보 측의 해명대로 선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디젤차의 필수인 요소수 쇼크, 품귀 현상 이거 뭐 택배, 수출, 소방차까지 다 멈출 수 있다. 전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NSC까지 열었는데 관련국가 협조를 당부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캠프의 김병미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돌직구 좌장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절체절명의 그 순간 검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틀어막고서 정진상 실장과 통화했다라는 이 한 줄의 단독 보도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실장과 유동규 씨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오늘 그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뭐가 그리 급했을까? 결국 유동규 씨는 정진상 실장 등과 통화한 이후에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고 휴대전화가 낙하하는 그 장면도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 휴대전화까지 집어 던졌던 걸까요? 오늘 추가적인 의문은 과연 이재명 후보는 최측근과 유동규 씨의 통화 사실과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았을까요? 받았다면 언제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국감에서는 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 가지 추가 의문점들 오늘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씨가 핸드폰 던지기 직전에 몇 분간 통화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후속 보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7분 통화를 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 7분.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쯤 정진상 실장과 7분가량 통화를 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진상 실장,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죠. 10분 뒤에 검찰이 띵동 유동규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이 공교롭다면 공교로울 수 있고 절묘하다면 절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검찰이 들이닥치기 10분 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유동규가 통화를 했다. 이 통화 이후에 10분 뒤 띵동 검찰이 유동규 오피스텔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타이밍이 오묘합니까? 2분 뒤에 검찰이 띵동 누르고 2분 뒤에 유동규 씨는 정진상 실장과 통화했던 그 휴대폰을 창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이 타이밍이요. 정말로 우연이라면 정말로 절묘했고 우연이 아니라면 상당히 좀 공교로운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7분.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7분 동안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재명 기자와 제가 평소에 얘기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이게 7분가량 전화한 적은 없더라고요.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 물론이죠. 무슨 얘기를 하다면 무슨 얘기를 하든 모든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볼 수 있을 텐데 글쎄 무슨 얘기를 7분 동안 했는지 사실 저희는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참 어렵지만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시점과 통화 대상인 거죠. 어쨌든 검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검찰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나서 유동규 씨가 2분 뒤에 휴대전화를 밖에다 집어 던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 인멸 과정에 만약에 정진상 지금 현재 선대위 부실장이 관여했다 그러면 사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혹여 굉장히 가능성입니다만 중요한 겁니다. 정진상 실장이 증거 인멸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언을 해주었다면 이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이 사건 관련해서 방어막을 친 논리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유동규 씨가 지금 돈이 간 쪽이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 쪽에 오히려 돈이 갔다.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무소속이지만 아니면 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검찰에서 유일하게 돈을 받았다고 구속한 사람은 유동규 씨 한 명이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유동규 씨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내 측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퇴시킬 때 유한기 당시에 부하였던 개발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의 이름을 들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시장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 실장과 유동규 씨가 통화한 뒤에 유동규 씨가 증거인멸이라든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의 뜻으로 알고 이재명 후보의 뜻으로 알고 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방어막을 쳤던 나와 무관한 사건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지는 그런 양사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 통화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정확히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씨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문제겠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치는 띵동 초인종이 울리기 10분 전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씨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후보 측은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다. 관계를 끊어왔었는데 이 후보의 가장 최측근 정 실장과 유동규가 통화를 절체절명의 순간에 했다면 과연 유동규와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이일까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무언가 휴대전화를 던져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는 건데 혹여 휴대전화를 던지는 증거인멸 행동에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가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혹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언론 인터넷 혹시 기사를 봤습니다.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백종선 수행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 안 했습니다. 전화로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모르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난 걸 받았는데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이 대목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예.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건지 예.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던 모습이 분명한데요. 저때 이제 국정감사가 있기 한 달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때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도지사로서 대권주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당시에 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뭔가 조폭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껄껄대고 웃으면서 기괴한 웃음소리까지 냈지만 저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정진상 씨가 왜 유동규 씨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누가 전화했는지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게 누가 전화를 했는가, 왜 전화를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진상 씨가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정진상 씨의 해명이 나왔냐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유 씨 모습과 너무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치기 10분 전에 통화를 했다는 건데 우연의 일치로 그때 꼭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의혹입니다마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전화를 한 것인지 이런 의혹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정경심 교수가 번거지 모자를 쓰고 동양대에 가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들어닥치게 되니까 압수수색 전에 이 내용들을 알고 증거인멸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커졌는데요. 당시에도 이거는 뭐 증거를 보존하려는 행위 등 여러 궤변들을 늘어놨던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가 결국 법정을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정진상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던 유동규 씨와 달라서 확인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진즉에 좀 확인하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하필 검찰 들이닥치기 바로 10분 전에 확인을 했느냐? 예, 녹취록에 드러난 게 내가 알고 있는 유동규 씨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확인이 필요했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녹취록에 드러나 있는 진실이 아닌 본인이 알고 있던 유동규 씨에 대한 그 내용으로 수사에 앞서서 입맞춤을 하려고 전화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기에 여러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의견은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 실장은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 조금 전 국감 발언 다시 들어봤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정 실장에게 유동규와 통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혹은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걸까요? 모르겠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게 납득은 전 잘 안 되는데요. 정진상 씨는 측근 중에 측근이더라고요. 2006년 성남시장 출마 시 때부터 같이 일을 갖다 했으니까 2021년 아닙니까? 15년 강산이 한 번 반, 요즘 같은 때는 한 15번도 바뀌었을 그 긴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유동규 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요즘은 전화 통화하면
뭐 김진 앵커하고 제가 통화하면 다 기록이 남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통신 기록 조회만 하면 다 남는데 그런데 유동규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의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친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그 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양해 없이 그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그때 국감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받은 적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처음에 대답을 했냐면 매일매일 상의하고 있다. 내 측근이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 보고건이 되는데 만약에 정진상 씨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없이 먼저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후에라도 이걸 보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내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진상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도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동규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그 언론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실 없다라고 딱 잡아떼다가 이런저런 증거들이 딱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그 확인이 필요해서 내가 알던 유동규와 지금 녹취록에 나온 유동규가 너무 예. 달라가지고 확인이 필요해서 전화를 갖다가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요 앞전에 저희 단독 보도 이전에 유동규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확인을 갖다가 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우리 네네. 제작진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중요한 팩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제작진 지금 체크 좀 해주시고 그게 맞다면 정진상 실장이 입장을 바꾼 거가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른 대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증거인멸 같은 거 하지 말고 똑바로 아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정진상 씨 자체가 이것도 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유동규 씨한테 뭐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검찰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배임과 관련된 혐의가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배임 혐의였냐면은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내용으로 그 배임을 그 구조를 짰다가 요번에 그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면 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확인을 했었지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이렇게 분양가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분양가격 관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이란 말씀 드리겠고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정혁진 변호사님 언급한 부분 정진상 실장이 과거 유동규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되면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이제 김병민 대변인께서 이재명 후보의 웃음에 대해서 기괴한 웃음이다라고 한 건 김병민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라는 입장을 냈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진상 실장 의견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냐? 압수수색이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냐? 자, 이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 입장입니다. 언론 보도 확인차 전화한 거다.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5분도 채 통화 못했고 요 부분도 사실은 오늘 조선일보 보도대로라면 거짓이 되는 거죠. 7분이랑 통화했는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정진상 실장은 5분도 통화 못했다라고 한길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이것도 거짓입니다. 잠에서 덜 깬 것 같아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는 게 전부다. 압수수색 사실은 전혀 몰랐다. 정진상 실장은 본인과의 통화 10분 뒤에 검찰이 들이닥칠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압수수색이 있던 것을 알려줄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휴대전화를 던졌냐? 검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2분 만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유동규. 정진상 실장과 7분간 무슨 내용의 대화를 했길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을까? 물론 정 실장과의 통화 때문에 휴대전화를 집었는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 궁금합니다. 직접 유동규 씨에게 들어보시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이유가 그때 수상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아래 직원들한테 몹쓸 짓을 했는지 아니면 묵살했는지 누구를 도와주려 했는지 그게 본질이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유동규 씨가 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과거 발언 들어보니까. 김용주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는 정진산 실장으로부터 유동규와 통화했다, 어떤 내용의 통화했다라는 것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국감 때 얘기했는데 보고 받았을까요? 보고 받지 않았을까요? 유동규는 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유동규 씨가 개인적으로는 수사가 자기한테로 오고 있다는 그런 직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만약에 압수수색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휴대전화라는 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뭐 자기가 얘기했던 무슨 사건이 있든 간에 개개인 사생활이든 어떤 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든 전진상 실장과의 관계든 간에 아무래도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숨기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휴대전화를 없애야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걸리는 대목은 전진상 실장이 왜 5분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심리적인 거라고 봐요. 조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10분을 얘기해도 5분도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심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7분 해놓고 왜 5분 했냐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을 해도 1시간 한 것 같은 타임이 있는 거고 그렇군요. 1시간 해도 1분 한 것 같은 타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여러 가지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5분밖에 안 했다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검찰청에서는 당신이 이미 압수수색 들어올 걸 알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진산 실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유동규하고 이 지사의 관계가 말끔히 정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간의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도록 차단해달라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 정진상 실장의 생각이 이 두 가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아예 이 보고를 하면 나중에 이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입장으로 보면 이 문제가 중요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저 국감은 정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다.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정진산 실장과의 그 내용을 떠나서 수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정진상 실장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데 이에 대한 정진상의 영향력에 대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녹취 파일에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8번 언급됐고 2013년, 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핵심 공문에 정책실장 자격으로 정진상 실장이 최소 9차례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남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부실장 거치지 않고는 이재명 후보의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향력 있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의 7분간 통화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을까? 정진상 실장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패널들의 언급처럼 정진상 실장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문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후보 앞서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을까?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변호사 선임 이야기 또는 약먹은 이야기 검찰 수사 받게 되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분들도 추측하는 거죠. 진중권 전 교수는 이재명 절대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팁 줬을 것이다. 그래서
휴대전화 집어 던졌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임박하자 다급해진 연루자들이 입막음 시도하고 증거인멸 지시한 건 아니냐. 당장 조사해야 된다. 법조인 A씨는 통화 전후로 정진상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했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 부분인데 정진상 실장이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은 과연 그게 사실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혹여 조금 전 조선일보 보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이 어떤 대화 내용을 언급했는지, 혹여 증거 인멸과 입막음에 대한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겠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그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들이 녹취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확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시점이 너무 그 미묘한 시점이죠. 왜냐하면은 유동규 씨가 그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시간에 17분 전에 전화를 해서 7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10분 뒤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다음에 초인종이 울린 다음에 2분 뒤에 그 핸드폰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한 10여 분 뒤에 문을 열어줬다. 이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라. 다시 말해서 증거 같은 것들은 인멸하고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추측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유동규 씨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 몸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말도 강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감옥 가면 가지, 뭐 예컨대 뭐 장세동 스타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국감에 나와가지고 자살 우는 그런 약 우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동규 씨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달래줘야죠. 어떻게 달래주느냐?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너 걱정 없이 조금만 고생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조금만 우리 버티자. 이런 식으로 달랬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추측이라는 말씀 다시 네. 한번 진행자로서 드리겠고, 앞서서 저희 제작진이 팩트 체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정익준 변호사님의 언급과 관련돼서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를 했다는 것은 어제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지만, TV조선이 앞서 자체적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에게 사실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당시 취재진에 대해서 통화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허위 억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며 반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죠.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정진상 실장은 엄중한 상황이라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정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었다라는 부분 팩트로 체크돼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익준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했던 유동규와 통화하고도 일부 언론에게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정진상 실장이 한 셈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까닭이, 조금 전 한 언론의 인터뷰했던 법조인은 혹시 정 실장이 증거인멸이나 입막음에 대해서 코치를 했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됐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 증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평소에 내가 알던 유동규의 모습과 녹취록에 드러난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진상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정진상 그 실장은 보스가 아니고 스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참모의 역할인데, 참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갖다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보스에게, 후보에게
알려드려 가지고 후보님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 본인이 마치 그 자기가 후보인 것처럼 확인해 놓고 그걸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제가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보겠고 정익준 변호사님은 개인적 생각이에요. 어쨌든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혹여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에 증거 인멸에 대한 코치나 언급이 있었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일단은 그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는 훨씬 높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럼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는 책임 없는 겁니까? 아니죠. 증거 보고를 인멸이나 받았다라고 뭐 그런 행위에 하면은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법의 시간이 아니고 정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나와가지고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상당한 그 의문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짧게 생각도 법적으로는 아무 영향 없습니까? 예컨대 증거 인멸에 대한 코칭이 있었고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으로 검찰 수사가 나온다면 가정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면 그렇다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교사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임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목입니다. 정 실장과 이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사는 규명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통화를 했고 정진일과 유동규가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 대목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들어보니까 약을 먹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해명이 나왔어요. 이재명 기자. 언론인을 통해서 특보가 들었고 정진상이 아닌 특보에게 약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저 때는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특보가 언론사 기자에게 듣고 언론사 기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특보가 자기에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극단의 선택을 위해서 약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당시에 언론이 보도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기자는 왜 보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재명 후보의 특보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궁금한 게 그겁니다. 기사는 안 나왔고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기자가 쓰지 않고 이재명 후보 특보에게 알려줬다는 얘기가 먼저 되잖아요. 알려준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참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자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특보를 통해 들었다. 특보는 바로 언론사 기자에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 이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사실은 뭐 위증죄로 고발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위증의 혐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분명히 자신이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감은 10월 20일입니다. 그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후에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후에 알아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특보가 얘기를 들었고 특보를 통해서 본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만약에 또 그 이유가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실한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정말 기억이 안 났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보도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어요. 이재명 후보. 검찰이 성남시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 안 간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돈 흐름 수사가 기본 상식이다. 윤석열 부친집 매각, 국힘 인사들 부정자금 수수 등의 수사를 집중해라. 유동규와 정진상이 통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시시콜콜하다. 굉장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떳떳하고 돈 한 푼 안 받았고 관계가 없는데 자꾸 내 측근이 거론되고 통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마치 증거인멸의 배후로 언급되는 듯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검찰 수사의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죠. 뭐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핵심이 결국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한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본인한테 흘렀거나 본인 측근한테 흘렀거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하는 것의 규명에 대한 그 개념 정의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방향은 어쨌든 측근 수사, 또 개인에게 가까이 오는 수사,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본인한테 조여에 온다라고 느낌을 왔기 때문에 아마 저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와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 정진상 실장 말고 이재명 후보의 복심 중에 한 명이 더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둘 다 복심입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분보다 더 높은 사람? 높다 낮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유동규 본부장이랑 잘 알아야 된다. 유동규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네. 뭔가 약속을 하면 네. 유동규 측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개통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에 보면 페이스타임이 있어요. 이게 우리 통신사 통화 기록은 안 남습니다. 거기다 텔레그램을 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지금 유동규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달라 말라 아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딱한 일이죠. 이 후보의 복심이란 말씀. 또 다른 복심입니다. 자기가 통화한 이후에 걸로 끝냈는지 다른 사람에게 또 토스를 했는지 등등 있을 수가 있겠죠. 측근들이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고 보시나요?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이 자살약 먹고 누워있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희룡 후보의 주장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4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에 유동규 정진상 통화 단독 보도 이후에 검찰 수사 의문점이 제기된 겁니다. 첫 번째,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했다라는 것은 사실 통신사의 통화 이력 조회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건 유동규 씨가 비밀번호를 안 말해줘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 급기야 이건 유동규 씨의 휴대폰 기기를 확보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 왜 정진상 통화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까? 첫 번째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두 번째, 압수수색을 미리 귀뜸해 준 건 아니냐? 세 번째, 정진상 씨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 유동규의 휴대전화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 비번을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느냐? 요거는 밝혀야 된다라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님, 네. 중앙지검이 검찰이죠. 취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중앙지검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정진상에 대해서 수사를 뭉갠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중앙지검의 입장은 검찰은 정진상 수사에 대해서 뭉갠 게 아니다. 다만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했다라는 통화 이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해명을 냈는데, 네. 그렇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 조회조차 검찰이 안 했다라는 내용일 텐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처음에 저 던진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검찰이 지금 같은 해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됐고 충분하게 휴대전화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어줬다.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검찰이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뒷북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명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왜 수사가 이러냐라고 하면 뒤늦게 성남시청 달려가서 압수수색하고 김만배 씨 영장이 성급하게 쳐서 기각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 온갖 비난을 받고 다시 일부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선에서 다시금 김만배의 영장이 나오게 되고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리고 나서 남욱 변호사를 석방해주게 되죠.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또 황급히 구속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언론의 보도가 있고 여론이 형성되고 나면 검찰은 마지못해 뒤쫓아가는 방식의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 간의 이 전화통화 내용에서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진상 부실장이 검찰의 수사가 들여닥치기 직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회유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면 명백한 범법행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정진상 부실장을 향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싶고요. 이제는 그분의 시간이 도래됐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지까지 드러나 있는 일정 부분의 수사가 진행됐으면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과연 이 일의 최종 설계부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진짜 그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시간이 이제는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좀 검찰이 이재명 기자. 검찰이 지금 방금 전에 해명자를 냈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동규 씨와 정진상 실장 간의 통화 내용을 경찰이 포렌식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 이런 걸 봐서는 통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대전화에 일반적인 통화가 있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할 수 방법이 많죠. 앱을 통해서도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SNS를 통해서도 통화 가능하죠. 아마도 유동규 씨와 정진상 실장 간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사 간에 그냥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통화가 아니라 그런 앱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앱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포렌식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검찰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 입장도 이해가 되는 대목인 건데 그럼 왜 일반적인 전화를 안 하고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의 해명은 일상적인 대화였잖아요. 일방적으로 샌드 눌러서 그냥 통화 기록 남게 조회를 안 하고 통화 기록이 안 남게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가능성이라면. 그렇죠. 그렇고 지금 유동규 씨가 자기네 SNS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것도 지금 경찰이 푸는데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일단 뭐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시에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한 일주일 전에 바꿨죠. 한 10일 전에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전화번호를 잘 모를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SNS는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검찰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주 공교롭게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치기 10분 전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이력이 안 남는 방법으로 유동규 정진상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행동에 대해서도 한 가지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휴대전화를 인멸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통화했다는 것이 통신사 통화 조회로도 나오지 않는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 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 장면에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이. 그런데 김만배 씨가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다. 검찰은 CCTV를 통해서 이 장면이 매우 수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손가락 수신호 무슨 뜻? 아무 뜻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김만배 씨가 조사 후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던 남욱 씨와 약 1분여 대화를 했는데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달 대질종사 당시 검찰청 복도에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도중에 김만배 씨가 손가락 4개를 들여 보였다. 검찰이 유동규에게 건넨 혹시 수표 4억 관련 의사소통?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말맞추기 의혹? 검찰 추측입니다. 그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CCTV 캡처 사진,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인 사진을 제출하면서 일종의 증거로서 제출을 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된다며 구속을 시켰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간에 사인을 주고받을 때 수신호를 이용합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그 팀의 투수와 포수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혹시 검찰은 저거를 4억이다, 단순히 숫자 4니까 4억이다 라고 의심하고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뭐 사전에 합의된 시나리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 가능성이야 다 있죠. 가능성 다 있고 예컨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2번은 4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추정이 될 수가 있냐면은 문제가 된 뇌물 액수가 5억인데 그중에 수표가 4억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수표의 4억하고 마찬가지로 4자 이걸 갖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난번에 이제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또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거는 수사의 의지가 아니라 수사할 능력조차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검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CCTV를 검찰청 CCTV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하나의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의 상당성이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저렇게 그 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황적인 증거로 저 CCTV를 제출한 것 같고 게다가 또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김만배 씨하고 통화를 했던 사실을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도 오히려 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뭐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사가 검찰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무의미한 어떤 손습관, 손버릇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검찰이 추측으로 뭔가 증거인멸 입맞추기로 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굉장히 저희가 다양하고 깊게 보도를 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오후 2시죠. 백범기념관에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윤석열 후보일까요? 홍준표 후보일까요? 아니면 유승민 후보일까요? 원희룡 후보일까요?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의 대통령 주자는 최종 누가 선정되고 누가 웃을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바로 발표됩니다. 일단 최종 당원 투표율 결과는 63.89%. 신기록 나왔고요. 오늘 오후 2시 대선 후보 최종 선출. 물론 민주당의 최종 경선도 투표율이 대단했습니다. 60%를 훌쩍 넘겼죠. 양당 모두 높은 관심 속에서 후보가 선출됐고 선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당 선관위 간 기자,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개표 결과 전달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 안 끝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장 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또
경기도 장암에서 잡으려면 경기도가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꼭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나오고 조금 전 홍준표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한다. 제가 후보가 되면 신방끌을 조여매고 정권교체 대장정에 나설 거고 내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경선 흥행의 성공 역할에 만족하고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다. 라고 원팀의 어떤 정신을 홍준표 후보가 밝혔습니다. 상당히 국민의 힘으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홍 후보가 내놓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어떤 행보를 했는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참 목돈을 푼돈으로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리고 그 돈으로 표를 사는 데에만 아주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발달된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무리수 급발진을 한다고 봅니다만은 꼬리도 길면 밟히는 것이고 특검과 국정조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난 그날 아마 저는 문계기로 작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당력을 모아서 특검 관찰하는 데 다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상당히 궁금합니다. 누가 될까? 각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소위 뭐 여론조사는 누가 유리하고 당심은 누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도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여론조사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반드시 여론과 당심의 향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오늘 오후에 어떤 결과가 발표될까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어떤 단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와, 어떻게 이런 결과 나와요? 엠브레인 퍼블릭 윤석열, 홍준표 동률. 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은 질문에서 27. 정말 마치 드라마처럼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10, 원희룡 3. 이러면은 알 수 없다는 얘기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박빙지세다. 여론조사상 27 나온 게 거의 뭐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요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한 4주간 추세, 지난 3주간의 추세가 어땠는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만 따봤습니다. 자, 10월 셋째 주에는 윤석열 25, 홍준표 22였는데 10월 넷째 주에는 홍준표 25, 윤석열 20이었는데 11월 첫 주에는 다시 27의 동률이 나왔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 알 수 없어요. 김용주 의원님. 네. 큰 선거 지휘 많이 해봤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까,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까를 봤을 때 엠브레인 조사를 저희가 봤잖아요. 어떻게 27이 이렇게 딱 나옵니까? 이거 그 트렌드로 보면은 의외로 윤석열, 홍준표 사이의 표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왜요? 지금 동률인데 왜 왜냐하면 벌어져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왔고 또 일부 이제 당원들 새로 들어오는 당원들은 20대가 많아서 또 투표율이 높으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그전에 비해서 20대, 30대들이 당에 많이 들어왔지만 전체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5, 60대들이 많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당심 안에서, 즉 당심 내에서의 투표에서의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그렇게 좁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홍 후보가 1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보면 5%, 10% 이상 윤 후보를 이기는 것인데 실제로 트렌드는 그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3주째 계속
윤 후보가 밑에서 쭉 올라가는 트렌드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그래프 볼까요? 네, 이게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과 한국 리서치 네. 4개 여론조사가 함께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27, 27. 윤석열 후보는 10월 넷째 주에 비해 11월 첫 주에 많이 반등을 했다. 네. 요거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홍준표가 가파르게 말하자면 협공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즉 그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실제로 투표 행위가 될 때는 결집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률까지 갔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아무래도 뭐 홍준표 후보에게 좀 빨간불 그런 부분의 어떤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심이랑 합해지기 때문에 네. 홍 후보가 유리하려면 최소 이 여론조사에서 27, 27이 아니라 홍 후보가 예컨대 뭐 37, 27 정도로 그렇죠. 앞서 놔야 한번 해볼만 한데. 그럼요, 그런 정도일 건데 실제적으로 아마 이런 흐름으로 보면 당심 또한 훨씬 많이 긴장하고 말하자면 10월 넷째 주 때문에 많이 윤 후보 측이 더 긴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도 가는 걸 포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렌드 상으로 보면 오히려 의외의 두 후보, 1, 2위 후보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김용주 의원님의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김 의원께서 워낙 큰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석을 하신 거죠. 김 의원님의 해석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여론조사 다시 한번 띄워놓으면 윤석열 캠프에 계셨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윤 후보의 발언 악재들도 있었는데 10월 넷째 주에서 11월 첫째 주에 껑충 뛰었다. 예. 자, 그 원인은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분들의 대결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표심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거친 공세 그리고 그 공세가 민주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의 후보의 공세까지 같이 몰리면서 윤석열 후보가 10월 말 정도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칫 이게 내부적인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순간 정권 교체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특히 저 10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들을 갖고 있었던 국민들께서 결집했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결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월 초에 들어서 이제 최종적인 투표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의 넉넉한 연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하는 힘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아까 홍준표 후보의 SNS 글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었다. 예, 그리고 그 지난 당의 오랜 기간 정치 활동들을 쭉 해오셨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또 선거 기간 내내 티격태격하면서 많은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 경선의 흥행을 위한 내 역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또 홍준표 후보가 같이 선전을 하면서 4명의 후보들이 경선 과정을 끌고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들을 지켜보셨을 거고 오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다 같이 손을 부여잡는 원팀으로 정권 교체 길에 넉넉하게 나설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여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제 홍 후보의 글에 대한 어떤 감탄까지. 잠시 후에 결과 발표되는데 김병임 대변인 오늘 좋은 꿈 꿨습니까? 네. 좋은 꿈 꾸고 오늘 기분 좋게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2시에 이제 백범기념관에서 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전당대회장에 가야 되는데 한 2시 반 정도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꿈을 꿨다? 네. 돌직구쇼의 꿈을 꿨습니다. 우리 꿈을 꿨어요? 돌직구쇼에서 최종 후보 윤석열 발표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꿈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이러다 홍보될 수도 있어요. 아직 알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론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4자 가상 대결도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로 당장 대선 치를 경우 그렇죠? 이재명 기호 1번, 윤석열 기호 2번,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4자 가상 대결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가 30, 안철수 7, 심상정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로 대선 치를 경우 35, 이재명 27, 안철수 8, 심상정 6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떤 가상 대결이니까 참고 수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정당 지지도가 10월 넷째 주와 11월 첫째 주에 민주당은 35에서 27로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1에서 38로 상승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평가는 44에서 39로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51에서 55로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기자, 언론에서는 트리플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3자의 지지율이 트리플이 하락을 했다. 이 해석 맞습니까?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워낙 많고 한 달에도 40개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트렌드가 다 똑같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트렌드를 나타낸다. 이런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는 건데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험치이긴 하지만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 첫 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그 대선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후보가 확정되고 언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다음 주?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물론 경험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이제 변동이 있을 테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일주일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아니 어떤 거죠? 여론조사 결과 많잖아요. 갤럽, 리얼미터, 엠브레인 많잖아요. 특정 기관이 주로 이제 했었는데 얘기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주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노리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죠. 그러게 지금 트리플 악재로 연결된 거라 보이는데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의 대장동 의혹을 이제 말끔하게 아직까지는 회수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3찬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68, 이낙연 62, 이재명 28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안으면서 어떻게 보면 원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숙제도 역시 결국은 국민의힘 역시 이제 오늘 후보가 발표되고 나면 얼마나 원팀을 빨리 형성해내느냐, 결국은 같은 진영 내에 다른 정파들을 어떻게 빨리 알아내느냐의 숙제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떤 결과도 수용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낸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나 홍준표 신드롬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이 아니라 기존 정치인이 그것도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젊은 표심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켰다는 건 역대 정치사에서 존재하기 어려웠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건 그런 표심을 어떻게 진짜 투표를 연결시키느냐가 저는 국민의힘의 결국 마지막 어떤 이 대선을 승리하느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직 선거가 끝난 건 아니고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오피스 누나 논란 속의 대구행. 이재명 후보가 이 웹툰 관련 시설을 방문해서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끈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잠시 후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도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나도 큰 개미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인데 왕개미까지 못 되더라도 꽤 큰 개미인 건 맞는데 역시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고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여로 이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것,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는 것, 투명화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지금 먼저 후보로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선정된 어떤 이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민생 행보를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큰 개미다. 이런 멘트도 어제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학개미, 동학개미,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뭐 주택의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다른 어떤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20대 청년들을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 그리고 또 21세기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성장과 경제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아마 콘텐츠에 대한 관심, 그런 것 때문에 뭐 웹툰 작가를 만난다든지 이런 지면들을 좀 확보해가는, 확장성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라고 보는데, 아까 뭐 지나갔습니다만은 지금 트리플 악재라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11월 첫째 주는 모든 보수 진영 그 지지자들이 전화통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여론조사는 상당히 많이 조금이라도 더 말하자면 야당에 더 1, 2%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재명 부장이 얘기했듯이 조금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말 누가 되든 간에 또 보수 지지층 중에 또 떨어진 분의 지지층은 조금 더 기분이 나빠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민생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굉장히 원팀을 가속화하고 단단하게 조직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웹툰 현장을 찾아서 한 웹툰 제목에 대해서 무심결한 얘기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웹툰 제목은 이겁니다. 오피스 누나. 웹툰 시설을 방문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제 오피스 누나 이야기 웹툰에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고 언급을 합니다. 한때 언론 보도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화끈한데요와 확 끄는데요. 민주당도 두 가지 버전의 문건을 준비했다가 확 끄는데요만 배포를 했죠. 확 끄는데요. 업체 관계자가 웃으면서 성인물은 아닙니다 라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논란이 됩니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도대체 이 후보의 오피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내냐라는 비판을 하자 이재명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웹툰이 선정성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는 말의 취지는 선정성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다 라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두 가지 질문 묻겠습니다. 오피스 누나 이야기 웹툰에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고 발언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선정성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이 성희롱 문턱까지 갔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여러 웹툰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인기를 많이 얻은 웹툰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이제 굳이 이제 요 웹툰의 제목을 딱 이제 얘기하면서 제목이 확 끈다 혹은 화끈하다, 이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 끄는데요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업체 관계자가 웃으면서 성인물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분명히 이 말에는 성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구나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인물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제목이 확 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희롱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권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과 언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희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권력자죠. 지금 뭐 대통령이 되진 않았지만 대통령 거의 문 앞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이제 잠재적인 권력을 아주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업체 관계자의 대답에서 봤듯이 저 말에는 성적 함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희롱 바로 코앞에까지 갔었다. 아직 성희롱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당에서 이제 거의 제일 여당에서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후보로 나선 사람인데 그 자리에 어떤 무게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제 실감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내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혹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할 때 내 말이 혹시 곡해되거나 내 의도와 다르게 들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자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부주의한 말들이 누가 들어도 품격 없고 부적절한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 아니다. 지금 김수영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그런 취지 아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도 내용도 좀 선정성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다.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고. 자, 이 반박에 대해서는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어떤 문제 제기라면 좀 더 진중한 언어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요? 혹은 제목이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저기서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는 그 말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잘못 들으면 성희롱으로 분명히 인식될 수도 있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 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는 변명도 좀 궁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께도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으로 확 끄는데요? 라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김수영 교수는 해명에 진정성이 없다,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 보였는데, 김용주 의원님은 어떠세요? 일부 우리가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 연예 뉴스라든지 스포츠 신문 같은데 보면 기사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말하자면 그걸 낚는다 그러나요? 그런 식의 어떤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또 과잉된, 또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들이 간혹 붙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붙어 있고, 또 만화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일정한 그 편향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소리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얘기 중에는 아마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후보가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나왔을까요? 제1야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언이나 아니면은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캐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서 다 본인의 실수를 누적해 나갈 겁니다. 이 후보가 했다는 정확한 표현이 화끈한 데인지 화끈한 데인지 부적절하기는 매한 가지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맥락도 없이 성인지 감수성 제로인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성인지 감수성 제로다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등도 코멘트를 했어요. 함께 보시죠. 도대체 어떤 뇌구조면 공식석상에서 낯뜨겁고 경박한 발언이 튀어나오나 상습적 언어폭력, 모욕과 불쾌감은 국민 몫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전혁 전 의원은 오피거를 떠올린 건가? 형수 욕설 연상시켰나? 무상연애 떠올리게 했나? 만일 윤석열이 이런 말 했다면 한 방에 작살났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안 냈어요, 김병임 대변인이? 네, 어제도 그 기자분들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은 결국은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되고, 이 이재명 후보의 하나의 발언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많은 정치권이 뜨겁게 논박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형수 욕설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이 스캔들에 관련된 의혹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연상이 되면서 저 발언들의 문제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쭉 있어왔던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길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이 이토록 뜨겁게 논쟁이 되는지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라 말씀드리겠고,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기자 하셨잖아요. 좀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피스 누나 저 웹툰을 읽고 오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20화 정도까지 제가 봤는데요. 취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읽으셨네요. 20화까지 너무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뒷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들었군요. 네, 한 중간쯤까지 이제 봤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30대 초반의 싱글 남성과 그 직장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30대 중후반의 그 이혼을 앞둔 싱글맘의 어떤 사내 연애를 그린 로맨스물입니다. 성인물은 아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어른들의 연애를 그렸기 때문에 포옹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나오죠. 15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웹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게 맨 처음에 2018년에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냥 인터넷 네티즌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연재 글로 계속 올렸는데 그게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로맨스물이라는 거죠. 직장 내 로맨스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판권을 사들여서 아예 이렇게 웹툰으로까지 제작한 그 인터넷에서 꽤나 유명한 어떤 이제 웹툰이자 웹소설인데요. 이제 이 DC 인사이드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웹툰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웹툰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만든 이제 웹툰 갤러리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른들의 연애를 그린 어떤 좀 되게 순수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이제 제목만 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폄훼하는 발언이 있어서 작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달라. 이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성명입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논란을 두고 계속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맨 처음 시작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공격을 하는 야권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치권에 이제 대한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자제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이 웹툰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 제목만 가지고 이게 마치 성인물인 것처럼 혹은 굉장히 어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상한 내용의 웹툰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선 씨가 SNS에 뭔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옥수동 누나는 잊었어 라고 김부선 씨가 글을 올렸다라는 것도 많이 보도가 돼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간의 어떤 신경전 그리고 디젤차의 필수인 요소수가 왜 이렇게 품귀 현상이 나는지 일파만파 충격입니다.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가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선 주자들에게 안 후보와 단일화 내지 연락하지 말라. 그럼 징계하겠다라고 엄포를 둔 바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 안철수 대표인 것 같다. 아마 아직도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대표님께 양보할 후보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거강꾼이라는 표현 썼지만 제가 윤리위원회에도 별도의 지침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저는 따로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이 기싸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안 대표가 출마 선언한 다음 날 딱 6개월 전에 예견했다. 그때도 몸은 빌어들었다. 라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경험을 꺼내들면서 대선 출마 안 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비판을 하죠. 그러자 안철수 대표, 내일이면 당대표 권한 대선 후보로 넘어간다. 일벌 100개의 결정 권한도 별로 의미 있는 발언 아니다. 라고 어제 신경전을 벌입니다. 아직도 정치평론가 때 버릇 못 버렸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도 대응하죠. 안 대표는 패널도 못해. 굉장한 자의식 과잉이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못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평론 진짜 못한다. 슈퍼챗이나 받으시라. 라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혹시 이재명 기자 개인적인 악연이 있습니까? 악연이 있다고 봐야겠죠. 분 사이에? 국민의당 때 이제 바른정당 이후에 국민의당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합당 이후에 이제 굉장히 신경전이 날카롭게 벌어졌었죠. 결국 이제 그래서 분당이 된 거고 다시 이제 당시 바른정당계는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합쳐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던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일관된 국민의힘의 전략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안철수 고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사실 무시하면 결국은 어떤 정권교체의 열망이 국민의힘으로 모여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주지 않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거고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도 결국 같은 이제 고사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것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열망이라는 게 결국은 양쪽 분산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보수 중도 진영이 국민의힘 쪽으로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굳이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어떤 심리적 단일화라고 할까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선전하기 참 어려운 그런 구도가 될 텐데 전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치의 목표 자체가 결국은
어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부분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당이 국민의당일 텐데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당이 근데 안 대표조차 포용해내지 못하면 과연 뭐 국민의힘이 집권 이후에 과연 뭐 공존이라든지 통합의 정치를 과연 어떻게 펼칠지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약간 제가 볼 때 김진애 앵커도 어떤 사적 감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도 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대화를 보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인 만큼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거죠. 모든 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쨌든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 열망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소수가 디젤차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품귀 현상이 이렇습니다. 소방차부터 우체국, 수출까지 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방차는 대부분 디젤차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소수가 필요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소비하는 그 요소수가 한 10통 정도씩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 12월 2달 동안 정도 물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요소수 있는 차니까. 네. 요소수 떨어졌다가 불은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전기가 되는데 아이 골치 아프죠 이거요. 시동이 안 걸려요. 호수가 이제 풀리기 전까지는 차가 아예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김수경 교수님, 아니 왜 요소수가 이렇게 품귀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주로 디젤 차량, 물류 차량이라던가 학원 차량이라던가 이런 경유차 차량의 경우에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환경에 이제 좀 유해하지 않은 어떤 물질로 배기가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요소수를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이 요소수를 만들려면 석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호주하고 석탄 분쟁 상태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충분한 석탄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요소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거의 전량 의존하고 있었던 요소수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아하. 지금 요소수의 지금 재고가 한두 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싸거든요. 1리터에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 아주 싼 건데 지금 10배까지, 20배까지도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당장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매대에서 물건들을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청와대 정부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외교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